천재들이 즐비한 세계 최고 대학교 하버드 학생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년 사이 제2외국어를 한국어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약 38% 증가, 한국어 강의를 선택하는 비율은 약 95% 증가하게 된 것인데요. 이 현상에는 놀라운 사건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언어학과를 전공하던 한 미국 학생이 한글로 이루어진 단어, 고작 3글자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것이 시작이었죠. 푸르다. 파란색을 의미하는 평범한 형용사 하나가 언어학계에서 촉망받던 엘리트 학생의 세계관을 뒤바꿔버린 것이었죠. 한국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소리가. 한국어를 정말 배우고 싶어요. 네. 이는 하버드 학생들까지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한국어가 세계 1위 언어라고 말하는 그녀. 도대체 그 천재 여학생은 무슨 일을 겪게 된 것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사연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벤더빌트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나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보스턴으로 이민 왔어요. 하버드 언어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현재 3학년입니다. 제 특기는 언어 습득입니다. 영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라틴어, 그리스어까지 총 7개 언어를 구사합니다. 교수님들은 제게 천재라는 수식어를 붙였고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했어요. 언어는 과학입니다. 문법 구조를 분석하고 음운 체계를 파악하고 어휘를 논리적으로 암기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제 방식이었고 그건 항상 통했습니다. 그해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라몬트 도서관 3층 구석자리에서 저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학사 시스템에 빨간색 경고 문구가 떠 있었어요. 교양 선택학점 3학점 미충족. 졸업 요건을 채우려면 이번 학기에 반드시 외국어 과목을 하나 더 들어야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굴리며 남은 강의 목록을 훑어봤어요. 스페인어 고급 회화. 이미 유창하게 구사하는데 굳이 들을 필요가 없었죠. 아랍어 입문. 흥미롭긴 하지만 시간표가 제 전공 필수 과목과 겹쳤습니다. 일본어 문학, 애니메이션 덕후들이나 듣는 과목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다 발견한 게 한국어였습니다. 한국어와 문화, 월수금 오전 10시. 시간표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한국어에 대해 뭘 알았냐고요?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케이팝이 뭔지도 몰랐고 한국 드라마도 본 적 없었어요. 단지 교양학점을 채우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창가 쪽 책상에서 누군가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학생이 두꺼운 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 테 없는 안경, 깔끔한 체크셔츠. 제가 지난 학기 비교문학 세미나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황금빛. 한국에서 온 비교문학과 대학원생이었죠. 그 세미나에서 그는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에 대해 발표했었는데 제 심장을 먹게 만들었던 문장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 민족이 세상을 인식하는 창문입니다. 그의 논리는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차분했으며 눈빛은 진지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그에게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1시간 넘게 토론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그를 도서관에서 마주쳤어요. 인사를 나누고 가끔 커피를 같이 마셨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지적인 깊이에 끌렸을 뿐이에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학사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공개된 수강생 명단을 검색했어요. 황금빛의 이번 학기 수강 과목 목록이 떴습니다. 비교문학 세미나, 탈식민주의 이론, 그리고 한국어 중급.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한국어 중급반이라면 저는 초급반을 들어야 하겠죠. 하지만 같은 건물, 같은 시간대라면 마주칠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제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클릭. 한국어와 문화. 초급반 등록 완료. 화면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저희 선택은 끝났습니다. 전략적이고 계산된 완벽한 선택이었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무심한 클릭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거요.
첫 수업날 아침이었습니다. 9월의 보스턴은 아직 여름 끝자락이었고 캠퍼스는 신입생들로 붐볐어요. 저는 언어학과 건물 2층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강의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아니, 꽉 찬 정도가 아니었죠. 학생들이 복도까지 넘쳐나 있었어요. 30명 정원의 강의실에 5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금발 여학생들이 키링에 K-팝 아이돌 포토카드를 달고 있었고 남학생들은 한국 드라마 OST를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어요. 오마이갓, 나 어제 사랑의 불시착 정주행했어. 나는 BTS 노래 가사 다 외웠어. 근데 뜻은 하나도 몰라. 학생들의 수다 소리가 왁자지껄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진심인가? 드라마 보려고 언어를 배우겠다고? 언어학은 과학이에요. 체계적 분석과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학문이죠. 그런데 이 학생들은 마치 팬클럽 모임에 온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정시에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 교수님이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짧은 머리,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주입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교수님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약간의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어는 매우 독특한 언어입니다.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배우기는 어렵지 않아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어요. 과학적. 그건 두고 봐야겠네. 교수님은 칠판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분필을 집어들고 천천히 세 글자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또각또각.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가 조용한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푸르다. 세 글자였어요. 피읍, 우, 이을, 으, 디귿, 아, 푸르다. 동그라미와 선들이 조합된 낯선 모양이었죠. 교수님이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단어, 누가 읽을 수 있나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푸르다. 이렇게 읽습니다. 영어로 하면 뭘까요? 앞자리에 앉은 아시아계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브우. 맞아요. 파란색이죠.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교수님의 말씀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푸르다는 블루이기도 하고 그린일 수도 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뭐라고요? 파란색인데 초록색이기도 하다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하늘을 볼 때 푸르다고 합니다. 바다도 푸르다고 하죠. 그런데 숲도 푸르다고 해요. 나무가 초록색인데도 말이에요. 칠판에 예문을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푸른 하늘, 푸른 바다, 푸른 숲. 저는 펜을 들고 노트에 적었어요. 푸르다는 블루와 그린을 합친 단어? 그 옆에 큰 물음표를 3개 그렸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색깔은 명확해야 합니다. 파란색은 파장 45만 나노미터, 초록색은 49만 나노미터.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는 왜 이 둘을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걸까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푸르다는 단순히 색깔이 아니에요. 생명력, 신선함, 희망을 담은 표현입니다. 하늘이 푸르고 바다가 푸르고 숲이 푸른 이유는 그 안에 살아있는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제 펜이 멈췄습니다. 감정을 색깔에 담는다고요? 그건 비논리적이잖아요. 언어는 명확해야 해요. 애매함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소통을 방해합니다.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어요. 비과학적, 언어학적으로 결함. 옆자리에 앉은 중국계 남학생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어요. 그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중국어도 청색 하나로 통하는데 한국어는 왜 이렇게 복잡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알파벳 체계가 최고인 거죠.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과학적입니다. 그게 진짜 언어예요.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 학기만 버티면 돼. 어차피 학점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황금빛을 가끔 마주칠 수 있다면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 세 글자가 얼마나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았습니다. 룸메이트 제시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스탠드 불빛만이 제 책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교재 첫 페이지에는 한글 자모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동그라미와 선들의 조합.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파벳은 26개만 외우면 되는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따로 외워야 한다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를 펴고 오늘 배운 단어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푸르다, 새파랗다, 퍼렇다, 지푸르다. 전부 파란색인데 왜 이렇게 많은 단어가 필요한 걸까요? 영어는 간단합니다. blue, light blue, dark blue. 명확하고 논리적이죠. 제 손끝이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언어가 아니라 시 같은 거잖아. 감정을 담는다는 건 좋아요. 하지만 언어의 본질은 소통이에요. 정확한 의미 전달이 최우선이죠. 그런데 한국어는 듣는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니. 그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제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언어 천재 사라의 언어학 코너라는 채널이었죠. 구독자 8만 명. 언어학 관련 콘텐츠로 꽤 인기가 있었어요. 새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언어학 전공자가 본 한국어의 치명적 문제점.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배우기 시작한 한국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어는 색깔 표현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푸르다는 단어 하나가 파란색과 초록색을 동시에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건 언어학적으로 비논리적이에요. 색은 파장으로 명확히 구분되는데 감정이나 느낌으로 색을 표현한다는 건 과학적 사고를 방해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확신이 생겼어요. 물론 한국 문화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언어는 보편적 기준이 있어야 해요. 국제학술 논문에서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만 가중되겠죠. 영상을 마무리하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알파벳 체계를 사용하는 우리가 얼마나 행운인지 아세요?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업로드. 다음날 아침 일어나 확인해보니 조회수가 5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도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사라 말이 맞아. 한국어 색깔 표현 진짜 비논리적임. K-팝 좋아하지만 언어 자체는 문제 많은 듯. 역시 영어가 국제어인 이유가 있지.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너 한국어 제대로 배워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문화적 맥락 무시하고 서양 중심으로만 생각하네. 오만하다. 저는 그 댓글들을 무시했습니다. 비판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맞다는 거였어요. 다음 주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이현주 교수님은 한국어의 높임말 체계를 설명하고 계셨어요. 한국어는 상대방의 나이, 지위, 친밀도에 따라 말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저는 노트에 적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것도 비효율적이네. 영어는 유 하나면 되는데,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섰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 돌아보니 황금빛이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한국어 수업 듣는다고 들었어요. 어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흥미롭긴 한데 솔직히 좀 비논리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의 미소가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럴 수 있죠. 처음엔 다들 그렇게 느끼니까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봐요.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도 내 말에 동의하는 건가?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본 건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안타까움 같은 거였어요.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 유튜브 영상은 10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미국 언어학 커뮤니티에서도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MIT의 한 교수가 제 영상을 인용하며 논문을 발표했어요. 한국어 색채 표현의 비효율성과 디지털 시대의 한계.
제목만 봐도 제 주장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점점 더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제가 옳았어요. 한국어는 아름답지만 결함이 있는 언어. 감정은 좋지만 과학이 없는 언어.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고 학계가 저를 지지하는데 왜 가슴 한구석이 불편한 걸까요? 왜 황금빛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저는 그 불편함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은 논리를 흐려놓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10월 말이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가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캠퍼스 곳곳에 단풍이 물들었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고 하버드 야드로 산책을 나갔어요. 언어학 논문 읽기 과제가 있었는데 밖에서 읽고 싶었거든요. 잔디밭 한가운데 오래된 느릅나무 아래 벤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가방에서 논문을 꺼냈어요. 촘스키의 보편 문법 이론과 언어 습득. 제 전공 필수 논문이었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논문을 무릎에 올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정말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펼쳐진 완벽한 푸른색. 너무 투명해서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마치 세상이 방금 태어난 것처럼 모든 게 깨끗하고 신선했어요. 저는 그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This sky is so. 말이 막혔습니다. Blue.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Azure. Cerulean. Cobalt. 전부 아니었습니다. 저 하늘은 단순히 파란색이 아니었어요. 생명력이 튀어나오는 듯한 색이었고 희망이 솟구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살아있는 색이었죠. 그때 옆 벤치에서 두 한국 학생이 지나가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니까 하늘 완전 새파래. 새파래.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새파랗다. 수업 시간에 배운 단어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새파랗다는 아주 맑고 선명한 파란색을 의미해요. 생명력과 희망이 가득한 색이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굳이 새를 붙여야 하는지, 파란색이면 되는 거 아닌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저 하늘은 그냥 파란색이 아니에요. 새파란색이었어요. 생명이 막 태어나는 것 같은, 희망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파란색.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새파랗다. 한국어가 제 입에서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2주 전까지만 해도 이 단어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맞는 것 같았어요. 아니, 블루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새파랗다는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한국어 노트를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니 제가 적어놓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푸르다는 비과학적이고 결함이 있다. 펜을 집어들고 그 옆에 작게 적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하늘은 정말로 새파랗다. 적고 나니 뭔가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어 단어가 제 것이 된 것 같았어요. 논문은 한 줄도 읽지 못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더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요. 언어는 단순히 사물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어쩌면 언어는 세상을 느끼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 그날 오후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제 유튜브 채널의 댓글 창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제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이었지만 비판적인 댓글도 꽤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 이름을 가진 사용자였습니다. 사라. 당신은 한국어를 언어로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우리 할머니가 전쟁을 견딘 언어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가난을 이겨낸 언어고요. 푸르다는 단순한 색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붙잡았던 희망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한국어를 알 수 없을 거예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전쟁, 가난, 희망? 푸르다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나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 노을을 뭐라고 부를까? 그들에게 색깔은 정말로 감정인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한 민족의 삶이었던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을까?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언어학을 전공했고 7개 언어를 구사하며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어요. 한국어가 특별한 건 인정하지만 그게 제 이론을 뒤집을 만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파란 하늘을 본 그 순간의 전율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한국어 교재를 다시 펼쳤습니다. 다음 수업 과제로 나온 짧은 시를 읽어야 했거든요. 시인은 이육사라는 분이었어요. 제목은 절정이었습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저는 한글과 영어 번역을 번갈아 가며 읽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겨울이 강철로 된 무지개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지만 교재 하단에 적힌 설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시인이었고 이 시는 독립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거였습니다. 그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대요. 겨울은 언젠가 끝나고 봄은 반드시 온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죠.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시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언어는 생존의 도구일 수도 있다. 그리고 물음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푸르다는 우리가 내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붙잡았던 희망이에요.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을지도 몰라요. 언어의 과학성만 보고 언어의 영혼은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 논리가, 제 확신이 흔들리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불편함을 억눌렀습니다. 아직은 확신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주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이현주 교수님은 지난주에 내준 시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육사의 시 읽어보셨나요? 어땠어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비유가 많아서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겨울이 강철 무지개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시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해요. 이육사는 일제강점기에 저는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읽었던 그 시가 자꾸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팠던 걸까요? 수업이 끝날 무렵 교수님이 새로운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짧은 에세이를 써오세요. 주제는 한국어에서 색깔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특히 푸르다는 단어에 집중해서 분석해보세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노트에 과제를 적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푸르다예요. 그 단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서는데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사라. 잠깐만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셨나? 교수님 사무실로 따라 들어갔어요. 벽면에는 한국의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한국어 관련 서적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이 의자를 권하셨어요. 앉으세요. 차 한잔 할래요?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책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사라. 당신 언어학 전공이죠. 성적도 아주 우수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당신 영상을 봤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교수님은 실망한 표정을 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한국어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해해요. 많은 외국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니까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으셨어요. 하지만 사라, 언어를 판단하기 전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먼저 보면 어떨까요? 교수님은 책장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펼쳐 보이신 사진에는 흑백으로 된 오래된 풍경이 담겨 있었어요. 폐허가 된 건물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이건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사진이에요. 제 할머니가 살던 마을이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게 파괴됐어요. 집도, 학교도, 희망도. 하지만 봄이 오면 산이 푸르게 물들었대요. 그걸 본 사람들이 말했죠. 산이 푸르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야겠다. 푸르다는 단어는 그렇게 희망이 됐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살아. 언어는 과학이기도 하지만 삶이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푸르다는 단순한 색이 아니라 살아남은 증거예요. 내일이 올 거라는 약속이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에세이 과제, 열린 마음으로 써보세요. 어쩌면 새로운 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황금빛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멈춰 섰어요. 살아. 금빛.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이랑 이야기했어?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 보면 알지. 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래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캠퍼스 내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각자 커피를 주문했어요. 금빛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 당신 유튜브 영상 봤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나도 처음엔 당신처럼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금빛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어의 비효율성을 많이 느꼈어요. 특히 서양학교에 와서는 더 그랬죠. 왜 우리는 색깔 하나를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할까? 왜 높임말이 이렇게 많을까? 그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금빛이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셨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금빛아, 하늘이 푸른 날은 다 아팠단다. 그 사람들이 날 끌고 갈 때도 하늘은 푸르렀고, 고문당할 때도 창밖 하늘은 푸르렀지. 근데 이상하게도 푸른 하늘을 보면 살고 싶더라. 저 하늘처럼 나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금빛의 눈가가 부러졌어요. 할머니한테 푸르다는 트라우마이자 희망이었어요. 고통의 색이자 치유의 색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살아남기 위해 붙잡았던 언어라는 거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비판했던 언어가 누군가의 생존 도구였다니. 제가 결함이라고 부른 것이 누군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니. 금빛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살아.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어는 학문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삶이에요. 그걸 이해하면 푸르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숙사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제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의 조회수는 15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1000개가 넘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영상 삭제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클릭하지 못했어요. 삭제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고 퍼졌고 동의했는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노트북 화면 한쪽에 새 댓글 알림이 떴어요.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살아. 내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예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전쟁터에서 동료가 죽어갈 때 하늘은 푸르렀다. 그 푸른 하늘을 보며 살아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푸르다는 우리 할아버지의 생존 이유였어요. 그걸 당신이 결함이라고 부르는군요. 제 손이 키보드에서 떨어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단순히 언어를 비판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존을, 누군가의 희망을, 누군가의 삶을 비판했던 거예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시카가 잠에서 깨어 불을 켰어요. 살아.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정말 최악이야. 제시카가 옆에 앉아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무슨 일 있어?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금빛의 할머니,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제시카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살아.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몰랐던 거잖아.
하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난 그냥 내 논리만 믿었어. 제시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알아가면 되잖아. 늦지 않았어. 정말 늦지 않았을까요? 이미 15만 명이 제 영상을 봤고 학계는 제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마음을 바꾼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비웃을까요? 위선자라고 할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어요. 제가 계속 이 거짓을 유지하는 것, 제 오만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에세이 과제를 시작할 수 없었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어에서 색깔이 가지는 의미, 제목만 적어놓고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여전히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 금비책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차라, 시간 있어요? 보스턴 코리아타운에 같이 갈래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토요일 오후.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코리아타운으로 갔습니다. 거리에는 한글 간판들이 가득했고 한국 음식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금빛이 저를 작은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에요. 식당 안은 따뜻했고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진했어요. 구석자리에 한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얀 머리, 깊게 파인 주름, 하지만 또렷한 눈빛. 금빛이 그분께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왔습니다. 노인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냐, 금빛아. 이 친구가 그 학생이구나? 네. 제 친구 사라예요. 하버드에서 언어학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짓하셨어요. 앉아요. 밥 먹었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금빛이 음식을 주문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금빛한테 들었어요. 한국어 공부하고 있다면서? 네.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때요? 어려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특히 색깔 표현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푸르다 말이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나도 그 단어 때문에 살았으니까.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1950년에 20살이었어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군대에 끌려갔죠.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흥남 철수 때였어요. 겨울이었고 춥고 사람들은 죽어나갔어요. 나도 배에 오르기 전에 생각했죠. 이게 마지막이구나.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배에서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바다가 지푸르더라고. 지푸르다요? 응. 깊고 무겁고 슬픈 파란색. 마치 바다가 우리의 고통을 다 삼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생각했죠. 저 바다처럼 깊고 무거운 슬픔을 안고 살아야겠구나. 할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푸르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다. 바다가 푸른 건 바다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피난살이를 했어요. 판잣집에서 살면서 날마다 배고팠죠. 하지만 봄이 오면 산이 푸르게 물들었어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말했어요. 산이 푸르니까 우리도 다시 살자. 푸르다는 희망이었군요. 희망이자 생존이었어요. 우리는 그 단어로 버텼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더 푸를 거야라고 믿으면서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 언어는 도구가 아니에요. 언어는 삶이에요. 한국 사람들한테 푸르다는 단순한 색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저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금빛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요. 당신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11월 저녁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푸른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푸른 하늘, 깊고 무겁고 하지만 살아있는 하늘.
금빛이 제 옆에 섰어요. 사라,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저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이 왜 푸른지, 그리고 제가 왜 틀렸는지. 금빛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푸르다. 색깔이 아닌 생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어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어는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논리라고 믿었던 것이 오만이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글을 썼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글이었습니다. 에세이를 제출한 다음 주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현주 교수님은 제 글을 읽으셨다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라, 정말 훌륭한 에세이였어요.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글을 썼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이 저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사라, 다음 달에 MIT와 하버드 합동 언어학 세미나가 있어요. 거기서 당신의 에세이를 발표해보는 게 어때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요? 네. 당신의 관점 변화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발표라니요. 그것도 MIT 교수들과 하버드 교수들 앞에서요. 교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교수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사라, 당신은 이미 준비됐어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날 밤, 저는 금빛과 통화했습니다. 세미나 발표 제안받았어. 대박,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무서워. 내가 지난번에 한국어를 비판했던 거 다들 알잖아. 내 유튜브 영상도 아직 돌아다니고 있고. 금빛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사라, 틀렸음을 인정하는 게 더 용기 있는 거예요. 계속 거짓을 유지하는 것보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알아. 하지만 사람들이 날 비웃으면 어떡해? 비웃게 놔둬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았어, 할게. 다음 날 교수님께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이 다시 한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엔 한국 커뮤니티에서였습니다. 한국어로 된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번역기를 돌려 읽어보니 대부분 비판이었습니다. 이 여자 한국어 무시하는 거 봤냐? 서양 애들은 항상 자기네가 최고인 줄 알아. K-팝 좋아한다면서 이중잣대네.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MIT의 언어학과 교수 중 한 명이 제 영상을 인용하며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아시아 언어의 색채 표현 비효율성, 한국어를 중심으로. 논문 초록을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한국어의 색채 표현 체계는 과학적 명확성이 부족하며 이는 국제학술 담론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푸르다와 같은 다의적 색채어는 정밀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가 했던 말들이 학술 논문으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더 끔찍한 건 많은 학자들이 이 논문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댓글란에는 지지 의견들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누군가 이 문제를 제기했군요. 한국어의 감정 중심 표현은 객관적 학술 연구에 부적합합니다. 서양 언어 체계의 우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네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제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제시카가 방에 들어와 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사라, 왜 그래? 저는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MIT 논문, 한국 커뮤니티의 반응, 학계의 지지. 제시카가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심각한데 내가 만든 거야. 전부 내 잘못이야. 제시카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그럼 바로 잡아. 세미나에서 제대로 말해. 하지만 사람들이 들어줄까? 나 위선자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도 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요. 며칠 후, 제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댓글이 달렸어요. MIT 논문을 쓴 그 교수였습니다. 사라, 당신의 용기 있는 발언 덕분에 이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동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그 교수도 세미나에 올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걸 들을 거고요. 제가 지금 입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수는 저를 어떻게 볼까요? 학계는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저는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았어요. 한국 전쟁 관련 서적, 색채 심리학 연구, 언어와 정체성에 관한 논문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현주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전쟁을 겪은 노인들의 인터뷰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6.25 전쟁 때 말이야. 봄만 되면 산이 푸르게 올라왔어. 그럼 우리 엄마가 그러셨지. 봄은 또 왔다. 우린 또 살아야 한다. 푸르다는 말이 우릴 살렸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노트에 적었어요. 푸르다는 생존의 언어, 희망의 색깔, 내일을 향한 약속. 발표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세미나까지 2주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발표 연습을 했어요. 기숙사 방에서, 도서관에서,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어는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연습할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이라는 확신이요. 어느 날 오후, 금비책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라, 시간 있어요?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누구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할아버지예요. 전쟁 참전 용사시고 당신 발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일요일, 금빛과 함께 보스턴 한인 교회로 갔어요. 예배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난번 코리아타운에서 만난 할아버지보다 더 연세가 많아 보이셨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춘식입니다. 올해 86이에요. 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사라예요. 우리는 교회 옆 작은 찻집으로 갔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할아버지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1950년에 21살이었어요. 대학생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터졌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처음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3년이나 계속됐죠. 나는 낙동강 전투에 참전했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전쟁터는 지옥이었어요. 매일 동료들이 죽어나갔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몰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늘만은 항상 푸르렀어요. 푸르렀다고요? 응. 사람들은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 하늘은 새파랗게 맑더라고. 처음엔 원망했어요. 저 하늘은 왜 저렇게 평화로운 거야? 하고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참호에서 밤을 보내다가 새벽에 하늘을 봤어요. 동이 트면서 하늘이 점점 푸르게 변하더라고. 그때 깨달았죠. 아, 저 하늘은 변하지 않는구나. 전쟁이 끝나도 저 하늘은 저기 있겠구나.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하늘을 볼 때마다 다짐했어요. 나도 저 하늘처럼 변하지 말자. 살아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자. 푸르다는 말이 내 희망이 됐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살아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집은 다 부서져 있었어요. 학교도 폐허였고. 하지만 봄이 오니까 남산에 나무가 돋아나더라고. 푸르게.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산이 푸르니까 우리도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어섰어요. 푸르다는 말 하나로요. 저는 노트를 꺼내 급하게 적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거든요. 할아버지, 그럼 푸르다는 할아버지께 어떤 의미예요? 할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생명이죠.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내일도 살아야 한다는 약속.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사라. 금빛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발표한다고. 용기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처음에 한국어를 비판했어요. 제가 할 자격이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틀렸음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것. 그게 진짜 용기죠. 금빛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라.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찻집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12월 초 보스턴의 하늘은 차갑고 흐렸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하지만 그 사이로 희미하게 푸른빛이 비쳤어요. 푸르스름하다. 금빛이 제 옆에서 물었어요. 뭐라고요? 하늘이 푸르스름해요. 완전히 푸르지는 않지만 희망이 조금 보여요. 금빛이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처럼 말하네요. 그날 밤, 저는 발표문을 다시 썼어요. 박춘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사과도 포함시켰어요. 저는 15만 명에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한국어가 결함이 있다고, 비논리적이라고. 하지만 그건 제 무지와 오만함이었습니다.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는 과학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푸르다는 색깔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걸 이해했습니다. 발표문을 다 쓰고 나니 새벽 4시였어요.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곧 동이 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다시 푸르게 변하겠죠.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면 세미나예요. MIT 교수들, 하버드 교수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제가 틀렸다고 말해야 해요. 제 유튜브 구독자들도 볼 거고, 한국 커뮤니티도 볼 거예요.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고, 위선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요. 제가 만난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니까요. 푸르다는 단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평온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세미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미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가 보였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단단해 보였어요. 제시카가 침대에서 일어나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사라, 멋있어. 잘할 거야. 고마워, 제시카. 가방에 발표문과 노트북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금빛 제게서 온 문자였어요. 사라, 힘내요. 난 당신을 믿어요. 할아버지들도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울 시간이 없으니까요. 캠퍼스로 향하는 길. 11월의 보스턴은 차갑고 바람이 거셌습니다.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세미나는 MIT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하버드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발표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이 문장을 수백 번도 더 읽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MIT 언어학과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버드 학생들, MIT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미나실은 큰 강당이었어요. 계단식 좌석에 이미 200명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현주 교수님이 저를 보고 손짓하셨습니다. 단상 옆 의자로 안내해 주셨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사라, 당신은 잘할 거예요. 네, 교수님.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나와 오늘의 주제를 소개했어요. 언어의 다양성과 문화적 맥락 동서양 언어학의 대화. 몇몇 교수들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중국어의 성조 체계, 일본어의 경어법, 아랍어의 문자 구조. 모두 흥미로운 내용이었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하버드 언어학과 3학년 사라 벤더빌트 학생입니다. 한국어 색채 표현에 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교수님들의 회의적인 눈빛,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표정, 그리고 뒷자리에 앉은 금빛의 미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푸르다. 저는 틀렸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벤더빌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사과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2달 전,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어의 색채 표현이 비논리적이고 결함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영상은 15만 명이 봤고,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제 유튜브 영상 캡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한 MIT 교수님은 제 영상을 인용해 논문을 쓰셨습니다. 한국어가 국제학술 담론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이었죠. 앞줄에 앉은 그 교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한국어는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논리라고 믿었던 것이 오만이었을 뿐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새파란 하늘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영어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Blue sky.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한가요?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저 하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내일을 향한 약속이 있죠. Blue라는 단어로 그걸 다 표현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할 수 있습니다. 새파랗다. 이 단어 하나로요. 슬라이드를 또 넘겼어요. 박춘식 할아버지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제가 만난 86세 한국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이분은 전쟁터에서 하늘을 보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셨대요. 왜냐하면 하늘이 푸르렀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쟁이 끝나고 부산 피난민촌에서 사람들은 봄이 오면 산이 푸르게 변하는 걸 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푸르다는 단어가 그들의 생존 이유였어요.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언어는 과학인가? 아니면 삶인가? 이 질문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어요. 우리는 언어를 과학으로만 봅니다. 명확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청중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어의 푸르다는 과학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한 민족이 전쟁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붙잡았던 희망이에요. 그걸 우리가 비논리적이라고, 결함이라고, 부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실렸어요. 과학이 감정보다 우월합니까? 명확함이 섬세함보다 낫습니까? 서양의 잣대가 유일한 진실입니까? 앞줄에 MIT 교수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언어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한 민족의 삶을, 희망을, 생존을 지키는 거예요. 푸르다는 단어를 없애는 건 한국 사람들의 역사를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잡으려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는 침묵이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점점 퍼져나갔어요. 1명, 2명, 10명, 100명.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현주 교수님이 일어나 박수를 쳐주셨고 몇몇 MIT 교수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쳐주셨어요. 하지만 그 MIT 교수님만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앉아 계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명확성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국제학술 논문에서 애매한 표현을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번역의 문제예요. 언어 자체의 결함이 아니에요. 푸르다를 영어로 번역할 때 맥락을 살려서 번역하면 되는 거죠.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모든 언어가 평등하다는 건가요?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나요? 효율성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과학 논문에는 영어가 효율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거나 역사를 담는 데는 한국어가 더 효율적일 수 있죠. 우열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그때 그 MIT 교수님이 손을 들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의 발표는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에요. 현실에서 국제학계는 영어 중심으로 돌아가고 명확한 용어를 요구합니다.
한국어의 아름다움은 인정하지만 그게 학술적 가치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교수님, 학술적 가치는 누가 정합니까? 교수님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양학계가 정한 기준이 유일한 기준인가요?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언어적 지혜는 학술적 가치가 없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쓰신 논문, 저도 읽었습니다. 한국어가 국제 담론에 부적합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건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담론이 너무 편협하다는 증거 아닌가요? 강당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교수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라. 그건 학계 전체를 부정하는 발언이에요. 아니요, 교수님. 저는 학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학계가 더 넓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다양한 언어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학계. 서양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학계요. 이현주 교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30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가 비논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번 똑같이 대답했죠. 당신의 논리가 유일한 논리는 아니다라고요.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늘 사라가 보여준 건 용기입니다. 틀렸음을 인정하는 용기, 배우는 용기, 그리고 다름을 존중하는 용기요. 이게 진짜 학자의 자세입니다. 강당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MIT 교수님도 이번엔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비록 마지못해서였지만요. 세미나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하고 격려해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제 언어를 지켜줘서.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금빛이 뒤에서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요, 사라. 정말 잘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를 보내기 위해서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한국어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서울대학교 기숙사로 가주세요. 오, 한국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월의 서울은 무더웠지만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이 조금 있었지만 푸른빛이 선명했습니다. 오늘 하늘 참 푸르네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기사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러게요. 여름하늘은 역시 푸르죠. 세미나 이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발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50만 뷰를 넘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했습니다. 하버드 학생, 한국어 옹호 발표로 화제. 그리고 제 에세이가 하버드 언어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푸르다, 색깔이 아닌 생존이었죠. 더 놀라운 건 MIT 그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차라,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편협했어요. 그분은 논문을 철회하고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셨대요. 언어 다양성의 학술적 가치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도 바뀌었어요. 예전 비판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틀렸던 이유, 그리고 배운 것들. 구독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진실을 말했다는 거니까요. 택시가 관악산 아래 서울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캠퍼스는 녹음으로 가득했어요. 나무들이 푸르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저는 캠퍼스를 산책했어요. 도서관 앞을 지나고 중앙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 한국어로요. 제가 배우고 사랑하게 된 그 언어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정말 푸르렀어요. 새파랗다고 해야 할까, 푸르스름하다고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그게 한국어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금빛 잭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도착했어요? 저녁에 보자. 남산 가서 야경 보자.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남산 야경 풀을까요?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봤어요. 9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논리적이고 애매모호하고 결함투성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어는 제게 가장 소중한 언어가 됐습니다. 단순히 학문적 관심이 아니라 삶으로 다가온 언어. 그날 저녁, 금빛과 남산에 올랐어요. 서울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그 위로 하늘이 어둡게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푸른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저 하늘, 뭐라고 할까? 금빛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짙푸르다. 깊고 무겁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푸른색. 금빛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푸르다를 이해했네요. 9개월 걸렸지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서울의 밤을 내려다보며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한 민족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소중히 여겼고 어떤 꿈을 꿨는지를. 푸르다는 단어는 그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전쟁의 아픔, 가난의 고통,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빛이 물었습니다. 살아.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졸업하고 언어학 박사 과정 갈 거예요. 언어 다양성 연구하고 싶어요. 주제는 소수 언어의 생존 전략. 어떻게 언어가 한 민족을 살리는지요. 금빛이 웃었습니다. 멋진 주제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오만한 언어 천재였을 거예요. 아니에요. 사라가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숙사 앞에서 헤어졌어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첫 학술 논문 초안을 열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Purda, where science meets soul. How Korean language saved a nation.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어의 푸르다는 단순한 색채어가 아니다. 이는 한 민족이 전쟁과 가난, 식민 지배를 견디며 내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붙잡았던 희망의 언어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어요. 여전히 푸르스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제 인생도 이제 푸르다는 걸. 아직 펼쳐지지 않은 가능성, 앞으로 올 희망, 그리고 계속될 성장. 모든 게 푸르렀어요. 9개월 전 제가 비판했던 그 단어가 이제는 제 삶을 설명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푸르다. 이 세 글자가 제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바꿔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언어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국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힘든 시절을 견뎌내며 붙잡았던 희망이고 다시 일어서게 만든 힘이었어요. 푸르다는 단어 하나에 담긴 우리 민족의 지혜와 용기, 그것을 이해한 외국 학생이 이제는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